요시히데는 그로부터 대여섯 달 동안 대감님 댁에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그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토록 자식 사랑이 지극하던 사람이 막상 그림을 그릴 때가 되면 딸의 얼굴을 볼 생각도 없어진다고 하니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에 나왔던 제자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일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마치 여우에게 홀린 사람처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 떠돌던 소문에 의하면 요시히데가 그림으로 유명해진 것은 복덕의 신에게 기원했기 때문이며, 그 남자가 그림 그리고 있는 모습을 몰래 그늘에서 엿보면 반드시 음험한 여우의 유령이 한 마리도 아니고 전후 좌우로 온통 떼지어 있는 것이 보인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 정도였으니 한번 붓을 들었다 하면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 일 말고는 만사를 다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방 안에 쿡 틀어박혀 있기만 하고 어지간해서는 밖으로 나오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옥변 병풍을 그릴 때는 이렇게 넋을 빼고 몰두하는 정도가 더욱 심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남자가 낮에도 덧문을 내린 방 안에서 등불을 켜놓고 비밀 물감을 섞거나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옷들을 입혀놓고 그 모습을 한 사람씩 꼼꼼하게 베끼는 등과 같은 짓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상한 짓쯤이야 굳이 그 지옥변 병풍이 아니더라도 일에 몰두해 있을 때라면 언제든 하고도 남을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르가이지의 우치 생사화를 그릴 때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고개를 돌리며 못 본 척하고 가버리는, 큰 길가의 시체 앞에 앉아서 썩어버린 얼굴이나 손발을 머리카락 한 올도 빠뜨리지 않고 유유히 베껴왔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렇다면 넋을 빼고 몰두하였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틈은 없지만 대략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시히데의 제자들 중 하나가 물감을 풀고 있으려니까 갑자기 스승이 다가오더니 낮잠을 좀 자야겠다. 그런데 요즘 들어 영 꿈자리가 사납구나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어서 제자는 손을 멈추지도 않고 그저 그렇습니까? 하고 건성으로 대꾸를 했답니다. 그런데 요시히데는 전에 없이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니까 내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 머리맡에 앉아서 지켜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며 주저하듯이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평소답지 않게 꿈자리가 어쩌고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이 별로 힘든 일은 아니었기에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시히데는 다시 걱정스러운 듯이 그럼 곧바로 안쪽으로 오거라. 그리고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와도 내가 잠자고 있는 곳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하고 주저하면서 말했습니다. 안쪽이라 함은 그 남자가 그림을 그리는 방인데 그날도 밤처럼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안에 희미한 등불만 켜놓았고 아직 목탄으로 구도만 그려놓은 병풍이 빙 둘러서 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요시히데는 자기 팔꿈치를 베개 삼아 마치 지쳐 빠진 사람처럼 쿨쿨 잠이 들어버렸는데 1시간도 되지 않아 그 머리맡에 앉아있는 제자의 귀에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그냥 말이 되지 않는 목소리일 뿐이었습니다만 조금 있으려니까 차츰 띄엄띄엄 이어지는 말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서 신음소리를 토하듯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냐? 어디로 어디로 오라고? 나락으로 오라. 화염 지옥으로 오라.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니놈은 누구냐? 누구냐니까. 제자는 자기도 모르게 물감을 풀던 손을 멈추고 잔뜩 겁을 먹은 눈길로 주저하며 스승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더니 주름진 얼굴이 창백한 데다가 커다란 땀방울을 흘리면서 입술이 바짝 마르고 이가 엉성하니 빠진 입을 헐떡이듯이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속에서 실이라도 달아서 잡아당기나 의심할 정도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 했더니 그것은 바로 그 남자의 혀였다는 것입니다. 띄엄띄엄 들리는 말은 바로 그 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네 놈이구나. 나도 네 놈이라 짐작했다. 뭐라? 데리러 왔다고? 그러니 오라. 나락으로 오라. 나락에는 내 딸이 기다리고 있다. 그때 제자는 이상한 모양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병풍의 표면을 스치며 스멀스멀 내려오는 것 같이 느껴졌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제자는 당장 요시히데의 몸을 있는 힘껏 흔들어 깨웠지만 스승은 여전히 비몽사몽간에 혼잣말을 계속할 뿐 좀처럼 깨어날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는 수 없이 곁에 있던 붓 씻는 물을 쫙 하고 그 남자 얼굴에 쏟아 부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이 수레를 타고 오라. 이 수레를 타고 나락으로 오라. 하는 소리가 목이 조이는 듯한 신음소리로 바뀌나 싶더니 그제서야 요시히데는 간신히 눈을 뜨고는 바늘에 찔린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꿈속에서 보던 괴물들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동안 겁이 나는 눈초리로 여전히 입을 크게 벌리고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윽고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이제 됐으니 가보거라 하고 이번에는 너무도 퉁명스럽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제자는 이럴 때 공연히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가는 된통 혼이 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빨리 스승의 방에서 나와 버렸는데 아직 밝은 바깥의 햇빛을 보자 마치 자기가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 뒤 한 달가량 지난 후 요시히데가 이번에는 다른 제자를 일부러 안쪽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부름을 받은 제자가 가보니 요시히데는 어두컴컴한 등불의 불빛 속에서 붓을 물고 있다가 느닷없이 제자 쪽을 돌아보면서 수고스럽지만 이번에도 옷을 벗어보거라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명령은 그전에도 몇 차례인가 스승에게 받았던 것이어서 제자는 곧바로 옷가지를 벗어버리고 알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묘하게 얼굴을 찌푸리더니 나는 쇠사슬에 묶인 인간이 보고 싶으니 힘들어도 잠시 동안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어야겠다. 며 조금도 미안해하는 표정은 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제자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큰 칼을 잡고 있는 편이 훨씬 어울리는 건장한 젊은이였는데 그때 워낙 놀라서 그런지 나중에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스승님이 드디어 미쳐서 나를 죽이려는 줄로만 알았어요 하고 몇 번이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시히데는 제자가 우물쭈물하는 것이 점점 답답해졌던 모양입니다. 어디에서 꺼내왔는지 가는 쇠사슬을 짤랑짤랑 손으로 잡아 끌면서 거의 달려들다시피 제자의 등에 올라타더니 다짜고짜 양팔을 비틀어 올리고는 쇠사슬을 온몸에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쇠사슬의 끄트머리를 거칠게 확 끌어당겨 조여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제자의 몸은 쿵 하고 큰 소리로 바닥을 울리면서 옆으로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의 모습은 마치 술독을 굴려 놓은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손발이 힘들게 구부러져 있었으니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고는 머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대한 온몸의 피가 쇠사슬 때문에 제대로 돌지 못하게 되자
얼굴이나 몸뚱이 할 것 없이 온통 피부가 검붉게 변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시히데는 그런 것이 별로 걱정되지 않는지 그 술독처럼 생긴 몸 주위를 이리저리 빙빙 돌고 바라보면서 비슷한 모양의 그림을 몇 장씩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있던 제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 괴로움은 아마 한참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얼마쯤 지나자 방구석에 있는 항아리 그늘에서 마치 검은 기름과도 같은 물체가 한 줄기 가늘게 흔들리면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끈적거리는 것처럼 상당히 천천히 움직였는데 점차 매끄럽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눈앞에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키면서 뱀! 뱀이다!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온몸에 피가 일시에 얼어붙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뱀은 실제로 쇠사슬이 파고든 목덜미에 그 차가운 혀끝을 아슬아슬하게 대려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자 그 뻔뻔스러운 요시히데도 깜짝 놀랐던 모양입니다. 허겁지겁 붓을 던져버리면서 갑자기 몸을 굽혔는가 싶었더니 쏜살같이 뱀꼬리를 낚아채고는 거꾸로 들어 올렸습니다. 뱀은 그렇게 잡힌 상태에서도 대가리를 치켜들고 자기 몸을 감아왔지만 아무리 해도 그 남자의 손이 있는 곳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네 눈 때문에 아까운 그림을 놓쳐버렸다. 요시히데는 성난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뱀을 그대로 방구석에 있는 항아리에 던져놓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제자의 몸에 감겨있던 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풀어주기만 했을 뿐이지 고생한 제자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가 뱀에게 물리는 것보다 자기가 그리려 했던 그림을 놓쳐버린 것이 훨씬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뱀 또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그 남자가 일부러 기르고 있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요시히데가 얼마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음산하게 자기 그림에 몰두했는지 대강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번에는 아직 열 서너 살밖에 되지 않은 제자가 지옥변 병풍 때문에 거의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무서운 꼴을 당했습니다. 그 제자는 원래 살이 뽀얀 것이 여자처럼 생긴 남자였는데 어느 날 밤 스승이 불러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시히데는 등장불 아래서 손바닥에 뭔가 비린내 나는 고기를 올려놓고 낯선 새 한 마리를 먹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크기는 대략 일반적인 고양이만 하다고 할까요? 그러고 보니 그 새는 귀처럼 머리 양쪽으로 삐쭉 솟아난 깃털 모양하며 호박색을 한 크고 둥근 눈 모양하며 생김새도 어딘지 고양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본래 요시히데는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간섭당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뱀의 경우도 그렇지만 자기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도 일체 알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때는 책상 위에 해골이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은그릇이나 화려한 칠기가 쭉 늘어서 있기도 하는 등 그때그때 그리는 그림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나와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런 물건들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 또한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복덕의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책상 위에 있는 그 괴이하게 생긴 새도 지옥변 병풍을 그리는 데 필요한 것이려니 하고 혼자 생각하면서 스승 앞에 엎드려 무슨 일로 찾으셨습니까? 하고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요시히데는 마치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그 새빨간 입술을 혀로 적시며 어떠냐? 잘 길들여진 것 같지 않느냐? 하고 새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 부르는 새이옵니까?
이런 새는 생전 처음 봅니다. 제자는 이렇게 여쭈면서 그 귀가 있는 고양이 같은 새를 기분 나쁜 듯이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요시히데는 여전히 평소처럼 비웃는 듯한 말투로 뭐라 생전 처음 본다고? 도시에서 자란 놈들은 이래서 문제야. 이건 2, 3일 전에 구라마산의 사냥꾼이 나에게 준 수리 부엉이라는 새다. 이렇게 잘 길들여진 놈은 보기가 힘들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남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먹이를 다 먹어치운 수리 부엉이의 등을 살살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새는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로 짧게 한번 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책상 위에서 날아올라 양발에 발톱을 세우면서 제자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자가 양팔을 위로 들어 허둥지둥 얼굴을 감추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얼굴에 큰 상처 한두 개쯤은 입었을 것입니다.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팔을 휘둘러 새를 쫓으려고 하자 수리 부엉이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서 부리를 딱딱거리며 다시 한번 공격해 왔습니다. 제자는 스승 앞이라는 것도 잊은 채 서서 맞고 앉아서 쫓고 하면서 좁은 방 안을 정신없이 여기저기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 괴물 같은 새도 그 움직임을 따라 높게 혹은 낮게 날면서 틈만 있으면 곧장 제자의 눈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퍼덕퍼덕 엄청난 소리를 내며 날개짓을 하는데 낙엽 냄새인지 폭포 물방울인지 혹은 원숭이 쓰레의 시큼한 냄새인지 모르지만 무언가 괴상한 느낌을 주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주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제자도 어두컴컴한 등불의 불빛조차 희미한 달빛처럼 보이면서 스승의 방이 깊은 산속의 요상한 기운에 갇혀있는 골짜기 같아서 불안하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가 무서웠던 이유는 수리 부엉이에게 습격을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소름이 끼쳤던 것은 스승인 요시히데가 그 소동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천천히 종이를 펴고 붓을 핥으며 여자처럼 생긴 소년이 이상한 모양의 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처참한 광경을 그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실제로 그때는 스승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스승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일부러 제자를 불러들인 것조차 사실은 수리 부엉이를 부추겨서 제자가 도망쳐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리려는 속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양팔로 머리를 숨기면서 자기도 뭐라고 하는지 뜻을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방구석의 미닫이문 아래 그냥 웅크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바람에 요시히데도 뭔가 당황한 목소리를 내면서 일어선 기척이 났는데 순식간에 수리 부엉이의 날개짓 소리가 한층 더 심해지더니 물건이 쓰러지는 소리,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제자는 한층 더 정신이 없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숨기고 있던 얼굴을 쳐들어 보았더니 방 안은 어느새 깜깜해져 있었고 스승이 다급히 제자들을 불러대는 소리만 날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멀리에서 대답을 하더니 등불을 높이 쳐들고 서둘러 왔는데 그 거름 냄새가 나는 등불의 불빛으로 둘러보자 방 안에 등잔이 쓰러지는 바람에 바닥과 다다미가 기름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 아까 그 수리 부엉이가 한쪽 날개만 고통스럽게 퍼덕이면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요시히데는 책상 건너편에서 몸을 반쯤 일으킨 채 어안이 벙벙해진 표정으로 뭔가 남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카만 뱀 한 마리가 목에서 한쪽 날개에 걸쳐서 수리 부엉이의 몸을 휘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가 웅크리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항아리가 뒤집혀서 그 안에 있던 뱀이 기어 나온 것을 수리 부엉이가 보고 달려들었다가 결국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이리라 짐작되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서로 눈과 눈을 마주보고는 한동안 그저 이 신기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스승에게 말없이 꾸벅 인사하고는 살금살금 밖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뱀과 수리 부엉이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 식의 일들은 그 밖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까 깜빡 잊고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지옥변 병풍을 그리라는 분부가 떨어진 것이 초가을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겨울이 끝날 무렵까지 요시히데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스승의 괴상한 행동에 위협당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 겨울이 다 갈 즈음에 요시히데는 병풍 그림에서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겼는지 이전보다 훨씬 더 침울해졌고 말투도 눈에 띄게 거칠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병풍 그림 또한 밑그림이 팔알가라 그려졌을 뿐 더 이상 진척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자칫하다가는 지금까지 그린 부분조차 그냥 지워버릴 태세였습니다. 그림의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는지 그 점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기야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질려버린 제자들은 마치 호랑이나 늑대랑 한 우리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 뒤로 스승 주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굳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고집센 노인네가 무슨 영문인지 묘하게 눈물이 헤퍼져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끔씩 혼자 찔끔찔끔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 정도일 것입니다. 특히 어느 날인가 무슨 볼일이 있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뜰 앞에 왔는데 그때 복도에 서서 멍하니 봄날이 가까워질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스승의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보자 오히려 보는 사람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아무 말 없이 살금살금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치생사 그림을 그리려고 길바닥에서 썩어가는 시체조차 거리낌 없이 보고 그렸다는 오만하게 짝이 없는 남자가 병풍 그림이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는다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하니 참으로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시히데가 이처럼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몰두하면서 병풍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때 한편에서는 그의 딸이 어쩐 일인지 점점 우울해져서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이 저희 눈에까지 자주 띄었습니다. 그 딸은 원래가 약간 우수에 찬 얼굴에 살결이 하얗고 얌전한 여자라서 이렇게 되자 왠지 눈썹이 무거워지고 눈 주위에 검은 그늘이 생긴 것이 더욱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생각 때문이라는 둥 상사병에 걸렸다는 둥 이런저런 억측을 하기도 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저렇게 된 이유가 대감님께서 억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려고 해서 그렇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는 모두들 잊어버린 것처럼 그 소녀에 대한 소문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의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제가 혼자 복도를 지나쳐 가고 있는데 저 원숭이 요시히데가 갑자기 어디선가 뛰어나와서 제 바지자락을 자꾸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매화 향기라도 풍겨올 듯한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푸근한 밤이었는데 그 달빛을 의지하여 내려다 보았더니 원숭이는 새하얀 이빨을 드러내면서 코끝에 주름을 잡으며 정신이 나간 것처럼 시끄럽게 울어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안 좋은 기분이 든 것이 사말, 그리고 새로 장만한 바지를 잡아 끄는 원숭이에 대해 화가 치미는 것이 7알가량 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원숭이를 걷어차고 그냥 지나가 버릴까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전에 이 원숭이를 괴롭혔다가 도련님께 혼이 난 무사의 경우가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이 원숭이의 행동을 보아하니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마음을 고쳐먹고 원숭이가 잡아당기는 쪽으로 얼떨결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복도가 한번 구부러지며 밤중에도 희미하게 밝은 연못의 물이
부드러운 소나무 나뭇가지 너머로 넓게 보이는 그 지점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어딘가 가까이에 있는 방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듯한 기척이 다급하게, 하지만 묘하게 조용히 제 귀를 때렸습니다. 사방은 잠잠히 고요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달빛인지 밤 안개인지도 모르겠는 희미한 어둠 속에서 물고기가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외에는 말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났으니 저는 멈칫하면서 그 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혹시 수상한 자가 들어온 것이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마음에 가만히 그 미닫이 문 쪽으로 숨을 죽이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그런 제 행동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요시히데는 답답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두세 번 제 다리 주위를 뛰어다니는가 싶더니 마치 목이 조이는 듯한 소리로 울면서 느닷없이 제 어깨 근처까지 한다름에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무심코 목을 뒤로 젖히면서 그 발톱에 다치지 않으려고 했고, 원숭이는 또 그런 제 옷소매에 매달려서 제 몸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바람에 저는 얼떨결에 두세 발짝 비틀거리다가 그대로 뒤에 있던 미닫이 문에 몸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한시도 주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미닫이 문을 열어 젖히고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을 가로막은 것은, 아니, 그보다도 저는 동시에 그 방 안에서 튕겨나듯이 뛰쳐나가려고 한 여자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자는 그렇게 뛰쳐나가는 순간에 하마터면 저와 부딪힐 뻔했다가 그대로 바깥쪽으로 넘어지듯 뛰어나가더니 어찌된 영문인지 그곳에 무릎을 꿇고는 숨을 헐떡이면서 제 얼굴을 마치 무언가 무시무시한 것을 보는 사람처럼 덜덜 떨면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요시히데의 딸이었다는 사실은 일부러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여자는 제 눈에 마치 전혀 딴 사람처럼 생생하게 비쳤습니다. 눈은 크고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볼도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흐트러진 옷매무새까지 가세하여 평소의 어린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 요염함마저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로 그 연약하고 언제나 얌전하기만 하던 요시히데의 딸이 맞을까요? 저는 미닫이 문으로 몸을 지탱하고 이 달빛 속에 있는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허둥지둥 멀어져가는 또 한 사람의 발소리를 손가락질 하듯이 가리키면서 누굽니까? 하고 조용히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입술을 깨물면서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앞으로 숙여서 소녀의 귀에 입을 갖다 대듯이 해서는 누굽니까? 라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고개만 가로저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와 동시에 긴 눈썹 끝에 눈물이 가득 맺히면서 전보다도 더욱 굳게 입술을 깨무는 것이었습니다. 천성이 어리석은 저는 뭐든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일 말고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그저 소녀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심정으로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기야 그렇게 한데에는 이 일을 더 이상 추궁하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하고도 묘한 거리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활짝 열려있던 미닫이 문을 닫으면서 조금은 흥분이 가라앉은 것으로 보이는 소녀를 보고는 방으로 돌아가시오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뭔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본 것 같은 불안한 기분에 시달리면서 누구한테라고 할 것 없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용히 원래 왔던 쪽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걸음도 채 가지 않아
누군가 다시 제 바지자락을 뒤에서 머뭇거리며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게 누구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제 발치에서 그 원숭이 요시히데가 사람처럼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 황금 방울을 울리면서 몇 번이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